연 10%만 내가 꼬박꼬박 얻고 싶다 그러면 S&P 500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코어 자산으로 깔고 시작하는 게 좋죠. 좋은 음식에도 비유하는데 이런 좋은 음식은 뭐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투자하되 그래도 싸게 사고 싶으면 파란불일 때만 사자. 아, 좀 빠지면. 네네네. 네. 미국 만약에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대비 뭐 0.5나 1% 밑에 걸어두시고 잠을 주무시면 사지면 뭐 좋은 거, 안 사지면 다음날 또 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되고. 매경 M+의 문희로 기자님하고 ETF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젊은 세대는 그 지수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해라, 커버드 콜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지수 투자 뭐 S&P 500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것도 투자하는 방법이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기자님은 어떻게 하는 걸 좀 추천을 하시나요? 한 주부터 하시면 됩니다. 한 주? 네, 제 아내가 제 책을 보고 네. 한 주부터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여주면서 뭐 금은 최근에 좀 빠졌으니까 금 이거 왜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세일이네. 내가 있으면 더 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뜻은 뭐냐면 그 저점이나 고점은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네.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프를 통해서 나중에 후행적으로 보는 거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검증이 된 연 10%만 내가 꼬박꼬박 얻고 싶다 그러면 S&P 500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코어 자산으로 깔고 시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좋은 음식에도 비유하는데 이런 좋은 음식은 뭐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투자하되 그래도 싸게 사고 싶으면 네. 파란불일 때만 사자. 아, 좀 빠지면. 네네네. 네. 미국 만약에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0.5나 1% 밑에 종가, 전일 종가 대비 걸어두시고 잠을 주무시면 사지면 뭐 좋은 거, 안 사지면 다음날 또 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되고. 그럼 결국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적립식이죠? 그렇습니다. 뭔가 네. 목돈 한번 탁 묻어두기보다는. 그게 성향에 맞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S&P 500 관련 투자들은 굉장히 데이터가 많고 뭐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근데 네. 시기를 비교해서 뭐 초장기 투자했을 때 제일 저점에서 산 사람이랑 뭐 고점에서만 골라서 산 사람, 근데 뭐 매달 1일에 산 사람 이거 비교해봤는데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점에 한 방에 사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거의 없었고요. 네. 만약에 그런 저점을 알 수 있다면 장담하건대 1년 안에 워렌 버핏을 따라잡으실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거 네. 저점 고점 계속 맞추면. 네네네. 그거는 뭐 1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 거 보면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보시는 게 그리고 맞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S&P 500 같은 건 어쨌든 이제 좀 안정성에다 투자하는 건데 여기서 큰 돈 벌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S&P 500을 저점에 매수하겠다는 생각이면 차라리 그런 뭐 폭락장 때 개별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거지. 맞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쭉 깔고 가는. 네. 그냥 나중에 연금처럼 나중에 빼먹겠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장기 투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 네네네. 근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막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남들 다 가는데 나는 좀 천천히 가고, 요즘에 특히 이제 코스피는 막 치고 올라가는데 S&P는 좀 약간 주춤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꾸준히. 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자님은 그런 거 좀 겪어보신 적 없으세요? 심리적으로 남들이 너무 빨리 갈 때. 겪은 적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느새 보니까 그 제 포트폴리오에 빅테크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저점 매도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업종이 집중돼 있으면 결국에는 빨리 따라잡으려고 어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빨리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더라고요. 뭐 네. 저도 경험해봤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S&P 500을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상위 10% 안에 들거든요. 상위 10%? 그 펀드 매니저들과 경쟁할 때도 네. 지수를 90%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네. 매니저들의. 네. 그래서 그런데도 왜 안 사시냐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똑똑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 안에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1등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펠런티어나 뭐 테슬라나 뭐 이렇게 엔비디아 뭐 이렇게 많이 올인을 하시죠. 그게 단기로는 더 빨라 보여도 이거는 이제 통계가 증명하는 거니까 한 10년 장기로 보면은 S&P 500 이기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때 엄청 올랐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 복리 기준으로 연 1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뭐 더 특히 부진했고요. 한때는 두세 배 올랐는데 올해 부진하니까 한 연 16% 떨어졌거든요. 근데 S&P 500이 최근 5년 평균으로 13%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3%짜리 예금 있는 사람이 네. S&P 500 가지고 테슬라 투자자랑 지금
맞먹는 수익률이죠. 거의 최근 비싼 5년 거네요.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 큰 부자가 돼서 빨리 뭔가 거룩한 사명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뭐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대박과 분산을 동시에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죠.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테슬라 막 2배씩 또 올라가고 하지만 반대로 뭐 2분의 1, 뭐 50% 빠지고 이런 일들도 몇 번을 겪어야지만 이게 맞습니다. 보유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마음 편한 투자로 나름 투자 수익률도 따라간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S&P 500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어쨌든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계속 뭐 고점 얘기, 버블 얘기, 뭐 AI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는 게 이제 선뜻 손이 안 간다 이런 네.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 뭐 역사적 고점 얘기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ETF를 평가할 때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기본은 PER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고요. 지금 역사적 고점이죠. S&P 500이. 네. 그래서 10년 평균 기준으로보다 훨씬 비싼 상황은 맞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조정, 즉 하락했을 때는 이제 박앤세일이 시작되거든요. 네. 올리브영에도 우리 할인할 때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검증된 주식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심지어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달러 표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환율을 보시면 네. 우리가 달러 표시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 확실히 하잖아요. 지금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물가도 올라서 돈이 녹아내리고 있지만 심지어 환율에서도 엄청나게 네. 저기 때문에 심지어 뭐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돌았던 루머가 이제 해외 주식 보유자들에게 뭐 세금 올리겠다. 네. 양도세를 올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자꾸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를 사니까 이 환율에서 우리가 뭐든지 이제 매도가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네. 원화 가치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을 좀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지 사실 그게 애국하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국내 주식은 세금 안 내잖아요. 네. 대주주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해외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제 환차익도 거둘 수가 있는 거고 네. 연 250만 원 이상은 22% 세금. 네. 애국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그분은 결혼도 안 하시고 이제 혼자 하는데 금융 자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변에 많이 베풀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세금도 냈다고 자랑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조금 건전한 투자 문화 세계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제 S&P 500은 뭐 단기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100년 통계를 믿고 연평균 10%를 벌 것이다. 지금 들어가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2년 안에 판다. 뭐 이런 생각 아니고 한 10년, 20년 들고 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네요. 네, 10년 결국엔. 평균이 10%니까 확실히 그 기준으로 봐도 고평가는 맞네요. 네. 최근 5년에 13%씩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고평가니까 이제 어느 뭐 어떤 식으로든 하락은 오겠죠. 그렇지만 뭐 그럴 때 또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은 네. 나중에 또 다시 또 회복하니까. 맞습니다. 아예 나스닥 이쪽 지수 추종 여기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요즘에 이제 또 IT 뭐 AI 뭐 이런 게 계속 대세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버블 논란이 뭐 중심지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나스닥이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월마트가 나스닥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코스피로 넘어오잖아요. 네. 약간 미국 기준으로 보면 S&P나 뭐 다우존스 같은 그런 시장으로 올라오는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네.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나스닥으로 갑니다. 기술주 중심에. 그래서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기술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데 얘네가 AI를 활용을 잘해서 비용을 많이 낮추고요. 아. 그 물류 유통 이제 그러겠네요. 당일 배송할 때도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술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니까 나스닥에도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나스닥이 더 좋다. 뭐 S&P 500이 더 좋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것도 투자 성향에 맞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S&P 500의 핵심은 S&P 500과 나스닥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겹칩니다. IT 쪽들은 거의 다 겹친다고 보시면 되고 S&P 500이 다른 점은 금융 비중 그러니까 업종으로 그 주식들을 평가했을 때 금융 비중이 2등입니다. 아. 1등이 IT고 네. 나스닥은 100%가 IT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ETF를 추종하는 어떤 기초 자산으로 봤을 때는 S&P 500이 완벽에 가까운 거죠. 다양한 업종이 속해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 투자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사실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의 53%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나옵니다. 사실 S&P 500은 그냥 글로벌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글로벌 자본주의가 망가지면 네. 제가 예적금을 갖고 있어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죠. 그런 정도의 어떤 편안함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S&P 500에 있는 금융 업종들 골드만삭스나
JP 모간 이런 주식들 보면 최근에 거의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 네. 이유가 AI 쪽에서 이제 그동안에 AI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했거나 오픈 AI가 주도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형식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돈이 없어 돈 빌려줘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신사업이 AI 대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AI 대출에 더 높은 금리를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니까. 빅테크들은 내가 대출 금리 이상을 벌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은행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S&P 500이 그냥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지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AI 집중도가 높은 ET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S&P 500을 투자해도 결국에 엔비디아에도 투자되고 다 되는 다 거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뭐 나스닥만 하면은 또 그 업종이 또 흔들리면 네. 타격이 크니까 네, 네. 그냥 전반적으로 S&P가 나쁘지 않다. 그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궁금함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예적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전하다고 하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들이 뭐 요즘 뭐 2.5% 뭐 3% 정도 막 이자 주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년 통계로 연평균 10%라면 네. S&P 500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냥 다른 자산 투자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국내 주식이랑 예금 같은 거와 비교할 때 S&P 500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굳이 뭐 다른 걸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 투자는 제가 마음 편한 투자를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다는 뭐 제가 그렇게 추구합니다. 저도 당연히 불안한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마음 편하고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이게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기 위해서 조금 더 뭐 좀 위험한 업종도 하고 이러는 거지 중심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네. 결국 중심이라는 건 코스피 200이랑 S&P 50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들은 다 대안이고 S&P 500을 능가하는 뭐가 나올 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검증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그러니까 뭐 S&P 500을 추종하는 가장 큰 ETF가 스파이인데 그거의 저렴이 버전이 스파이 M이 나왔죠. 네.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더 싸니까 소액 투자에 적합한 거고. 그다음에 스파이 뭐 V 이렇게 해갖고 가치주를 또 엮어서 더 안정하는 걸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본은 항상 S&P 500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기본으로 하시고 그런 어떤 변형돼서 나온 것들은 보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재밌는데 굳이 그런 상품을 또 사서 수수료 줄 이유는 없잖아요. S&P 500 하시고 뭐 S&P 500의 어떤 절세 효과를 노리시면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절세 계좌 담아서 내 노후를 미국 기업들에 기대서 내 노후를 대비하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예적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체크한 거는 3% 다시 2%였는데 3%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네. 3%라 하더라도 지금 과일값이 1년에 10%씩 오르는 시대더라고요. 뷰를 지금 26%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원금 보장일까요? 제가 저 초등학교 때 그 시내버스 타는 때 그때 50원이었습니다. 네. 20배 올랐더라고요, 버스비가. 근데 우리 자산은 20배 오른 게 물론 오르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물가가 무서운 거기 때문에 복리로 불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투자는 해야 되는 거고 예적금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예적금에 진짜 올인돼 있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투자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무서워서. 근데 사실은 돈만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시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P 500이나 뭐 코스피 200 같은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통계상 연평균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일부를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해보자.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 이런 거는 지수 투자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남들도 다 하는 거 나도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 플러스 알파로 할 만한 어떤 ETF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제 책에는 다양하게 소개했죠. 네. 아까 부익난님이랑 또 얘기했는데 어떤 업종 ETF도 상당히 좋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제가 눈여겨본 거는 반도체, 보통은 이제 K반도체,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위주로 한 국내 업종 ETF가 인기 있는데 글로벌로도 섞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이런 거가 있는데 아직은 시가총이 크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일단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이 너무 작으면 또 유동성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번 쭉 공부하시다 확신을 가지면 투자하시면 되는 게 저는 깐보 회동 있잖아요. 네. 젠슨황이 이재용 회장이랑 정의선 회장이랑 만나서 이렇게 한 게 이건 확실히 글로벌 시대구나. 젠슨왕이 그렇게 바쁜 사람이 국내까지 온 이유는 역시 이거는 미국 안에서 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투자도 우리가 뭐 국내만 올인하지 마시고 뭐 S&P 500이랑 코스피 200이 있으면 개별 어떤 특정 종목에 투자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네. 그 자체로 만약에 ETF 하나로 해결하고 싶으시면 만약에 반도체 업종에 내가 좀 많은 비중을 넣고 싶다 그래도 한국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으로.
근데 만약 한국 ETF를 했다 그러면 개별 종목 미국 ETF를 이렇게 같이 섞어도 정도로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서브웨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넣고 싶은 거를 네. 골라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1억을 가지고 뭐 1,000만 원은 엔비디아 사고 네, 뭐 네. 2,000만 원은 요 ETF로 사고 뭐 이렇게 섞으면 되는 거라서 네. 그 정도만 사실 고민하면 되니까 저는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과거는 이걸 종목을 다 사고 계속 막 리밸런싱하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를 되게 저렴한 보수로 네. 해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ETF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시다가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게 그 ETF도 이제 시총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원하는 ETF를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는 뭐 한 200억짜리예요. 이런 것들은 사면 내가 나중에 이제 팔고 싶을 때 이거 너무 안 팔리지 않을까? 뭐 호가창이 막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들거든요. 그 ETF 자체의 시총이 작은 거는 위험한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동성 리스크를 바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명품 유럽 명품 기업들로 된 ETF가 있습니다. 네네. 국내 상장. 그래서 네. 그걸 샀는데 그게 400억 정도, 360억에서 400억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돈이 필요해져 갖고 그래도 플러스니까 지금 팔아야지 하고 팔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그 호가창이 엄청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네. 살 사람들은 저 밑에 있군요. 예, 예, 네. 예. 다 밑에만 걸어 놓으시고 그게 네. 현명한 투자긴 합니다. 근데 저처럼 파는 사람이 항상 불리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팔려고 봤더니 결국에는 그래도 1년 넘게 했었는데 네. 마이너스로 팔은 슬픈. 아.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급급매로 정리하셨군요. 정확한 표현. 원래는 더 호가가 높았는데. 그러면 시총을 한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그래도 최소한. 그래서 1,000억 정도? 최소 1,000억. 예. 많은 돈을 태우시려면 이제 1조 클럽. 그러네요. 네. 왜냐면 이제 400억짜리에 내 돈 막 20억 태웠다. 그러면 나빠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되고. 네. 한 1,000억에서 막 조단위 이런 것들로 제가 본인 돈에 맞춰서 좀 고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